이 사진 속 사람을 찾아주세요. 찾는 사람에게 10억 드리겠습니다. 재벌 회장 정승호가 사설 탐정 앞에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65살. 회색 정장에 수천만 원짜리 시계.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진. 가장자리는 손때로 닳아 있었고 구겨졌다 펴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찾았어요. 정승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대체 재벌 회장은 왜 20년 동안 이 여자를 찾았을까요? 그리고 10억을 걸 만큼 절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1년 전 늦가을. 서울 구로구 변두리 작은 원룸 앞 계단에 정승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44살이었던 승호의 검은색 트렌치 코트는 왼쪽 소매 끝부분이 3cm 정도 해져 하얀 실밥이 여러 가닥 풀려나와 있었고 오른쪽 어깨에는 어제 내린 빗물에 젖었다 마른 얼룩이 손바닥만 하게 번져 있었어요. 코트 안쪽 안감도 찢어져 솜이 삐져나와 있었고 세 번째 단추는 실만 남아 달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발에 신은 검은색 구두는 뒤축 오른쪽이 2cm 정도 더 많이 닳아 비틀어져 있어서 걸을 때마다 한쪽으로 기울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승호의 두 손 사이에는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봉투 왼쪽 상단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옆에 빨간 글씨로 파산 선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룸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신유경이 문 밖으로 나왔어요. 26살이었던 유경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손때 묻은 검은 고무줄로 묶고 있었고 회색 가디건 앞쪽 단추 3개 중 가운데 것이 떨어져 나가 빨간 실만 10cm쯤 달랑거리고 있었어요. 배가 앞으로 많이 불러나와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째였죠. 배를 감싸고 있는 유경의 손등에는 아침부터 빨래를 하느라 생긴 붉은 반점들이 손가락 마디마다 번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세제대가 하얗게 끼어 있었어요. 유경은 승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물었어요. 그리고는 철제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천천히 몸을 낮춰 승호의 오른쪽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임신한 배 때문에 움직임 하나하나가 느리고 조심스러웠어요. 11월 말 저녁 바람이 차갑게 복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유경이 양손으로 가디건 앞자락을 여미며 불러나온 배를 감쌌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승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시멘트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회사가 망했어. 승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바람 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습니다. 유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배 위에 올려둔 손만 천천히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죠. 30초쯤 침묵이 흐른 뒤 유경이 빚이 얼마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12억. 승호의 입에서 그 숫자가 떨어지는 순간 유경의 손이 배 위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입술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아랫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손끝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승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채권자들이 내일 아침부터 찾아올 거라고, 아마도 이곳으로 바로 올 거라고, 자신은 도망쳐야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유경의 두 눈에 눈물이 천천히 고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뱃속의 아기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승호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유경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달아빠진 구두 뒤축이 계단 모서리를 밟으며 뚝뚝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승호 씨. 유경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승호의 발걸음이 계단 세 번째에서 잠깐 멈췄어요.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연락할게요. 꼭. 승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 가로등 불빛 너머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유경은 계단에 앉은 채 승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방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경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눈물이 오른쪽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려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눈물은 배 위에 얹은 손등을 적셨어요. 사흘이 지난 11월 30일 새벽 4시 15분 같은 원룸 문 앞 바닥에 구겨진 갈색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투명 테이프로 입구를 여러 번 감아 막아놓은 상태였어요. 유경이 맨발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발바닥을 얼렸어요. 유경은 바닥에 놓인 봉투를 발견하고 임신한 배를 감싸며 천천히 허리를 굽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테이프를 뜯는 순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200장이 빨간 고무줄로 묶여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노트를 찢은 듯한 종이 한 장이 같이 들어 있었어요. 떨린 볼펜 글씨로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꼭 다시 찾을게. 유경은 그 쪽지를 두 손으로 꽉 쥔 채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시멘트 바닥이 맨발과 엉덩이를 얼렸어요. 손에서 쪽지가 떨어져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2달 후인 2월 3일 새벽 3시 42분 구로구 작은 산부인과 2층 분만실에서 낡은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유경이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누워 있었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와 뺨에 떡 달라붙어 있었고 아랫입술은 출산 고통에 물어뜯어 살짝 피가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유경의 두 팔 사이에 흰 천으로 감싼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아기는 작은 입을 벌리고 약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유경의 오른손이 아기의 작은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도연아. 유경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간호사도 듣지 못할 정도였어요. 30분쯤 지나서 간호사가 출생신고서와 볼펜을 가져왔습니다. 유경은 떨리는 오른손으로 볼펜을 잡았어요. 이름란에 김도연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적었습니다. 불안은 그냥 비워뒀어요. 긴 가로줄만 그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눈송이들이 창문 유리에 부딪혀 녹아내리며 투명한 물줄기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창문이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21년 후인 현재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서울역 지하 1층 연결 통로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 수백 명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통로 왼쪽 벽 한쪽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21였던 도연의 회색빛 패딩 점퍼는 왼쪽 소매 끝부분 5cm가 해져 노란색 안감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앞쪽 지퍼 3개 중 맨 아래 것이 완전히 빠져나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청바지 오른쪽 무릎에는 10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사이로 빨갛게 상처난 살같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발에 신은 검은 운동화는 오른쪽 밑창이 앞쪽 3분의 1 정도 떨어져 나가 걸을 때마다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도연의 두 손에는 A4 용지 절반 크기의 전단지 꾸러미가 50장쯤 들려 있었는데 맨 위 전단지에는 일용직 구함, 건설 현장 인부, 하루 일당 8만 원 같은 문구들이 검은색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3m 앞을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직장인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남자는 도연을 0.5초쯤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더 빠르게 해서 멀어졌어요. 도연의 2m 앞을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은 20대 후반 여자가 지나갔습니다. 여자는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을 양손으로 앞으로 꽉 끌어안으며 도연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빠르게 지나갔어요. 도연의 존재를 못 본 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연은 전단지 꾸러미에서 맨 위 한 장을 천천히 꺼내 펼쳤어요. 서초구 건설 현장 인부 모집, 하루 일당 8만 원, 경력 무관, 오전 6시 집결. 도연은 아래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물었어요. 손끝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며 하얗게 변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구 테헤란로 지수빌딩 지하 2층 귀빈 전용 주차장 어구역 검은색 제네시스 G90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와 2번 주차 공간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오른쪽 문이 열리고 정승호가 차에서 내렸어요. 65살이었던 승호는 이탈리아 수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정장 재킷은 맞춤 제작된 것으로 어깨선이 완벽하게 떨어졌고 한 올의 주름도 없었어요. 정장 안쪽에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쳐 입고 있었는데 코트를 여니 안쪽 실크 안감이 부드럽게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왼쪽 손목에는 스위스 파텍 필립 시계가 차 있었어요. 시계 금속 밴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고 작은 초침이 정확하게 똑딱똑딱 움직이고 있었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비서가 운전석에서 내려 검은 우산을 펼쳐들고 승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오전 10시에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승호는 짧게 안다라고만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 로비로 올라왔습니다. 지상 1층 로비에서 서울역 지하 연결 통로로 이어지는 복도를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승호의 발걸음이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시선이 왼쪽 벽 한쪽에 완전히 고정되어 멈춰 있었어요. 통로 벽에 기댄 채 쪼그려 앉아 있는 청년 도연이었습니다. 승호는 도연의 얼굴을 3초 정도 빤히 쳐다봤어요.
턱선, 눈매, 약간 앞으로 굽은 어깨선. 승호의 심장이 쿵하고 크게 한번 뛰더니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회장님? 뒤에서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승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도연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전단지를 접어 패딩 점퍼 왼쪽 주머니에 구겨 넣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밑창이 떨어진 운동화가 바닥을 끌며 드득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저 사람.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원을 확인해봐.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내라고 대답했어요. 사진. 지금 당장 찍어. 승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3배 정도 빨라지고 긴박해졌습니다. 비서가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도연 쪽을 향해 사진을 찍었어요. 도연은 승호 쪽을 전혀 보지 않고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승호는 도연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5초 정도 더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오른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안쪽 살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15분 후 검은색 세단이 강남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승호는 뒷좌석 오른쪽에 앉아 창밖만 계속 바라봤어요. 눈앞에 아까 본 도연의 얼굴이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설마. 승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이름, 나이, 주소, 가족관계 전부 다 알아봐. 승호가 앞좌석의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비서가 백미러 너머로 승호를 보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강남구 테헤란로 지수빌딩 30층 회장실. 승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A사 용지 10장 정도가 들어있는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신원 조회 결과입니다. 비서가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김도연, 나이 21세, 서울역 인근 고시원 3층 307호 거주 중입니다. 비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유경. 3년 전 2022년 11월 5일 폐암 말기로 사망하셨습니다. 신유경.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어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져 책상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숨이 목 안에서 턱 막혔어요. 승호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뒤로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유경아. 승호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더 조사해 볼까요? 승호는 10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천장을 빤히 바라봤어요. 눈가가 점점 붉어졌습니다. 사흘 후 새벽 5시 도연이 서울역 인근 고시원 3층 307호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천장에 달린 20와트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도연이 한 달째 살고 있는 고시원 방은 가로 1.5m, 세로 2m로 정확히 2평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도연은 등에 5년 전 고등학교 다닐 때 쓰던 검은색 백팩을 메고 철제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백팩 왼쪽 어깨끈은 실밥이 풀려 끊어질 것처럼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아직 완전히 어두웠어요. 칼바람이 도연의 양뺨을 세차게 스쳤습니다. 오전 5시 50분 용산구 한강대로 건설 현장 앞 도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노란색 안전모와 주황색 조끼 그리고 면장갑 한 켤레를 받았어요. 면장갑은 오른손 검지와 중지 끝부분이 뚫려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등에는 지난주 철근에 긁혀 생긴 빨간 굳은 살이 손가락 마디마다 박혀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현장 반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신입은 빨리 움직이라고 게으름 피우다 걸리면 당장 쫓아낸다고 일당 못 받는다고 소리쳤어요. 도연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20kg짜리 철근을 양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기역자로 휘었어요. 아랫니를 윗니에 꽉 물며 악물었죠. 오후 12시 30분 점심시간. 다른 인부 7명은 현장 한쪽 그늘 아래 3, 4, 5 모여 각자 준비해온 도시락 뚜껑을 열고 있었어요. 도연은 다른 사람들과 15m 정도 떨어진 구석진 곳에 혼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백팩에서 세븐일레븐에서 산 참치마요 삼각김밥 하나를 꺼냈어요. 1,500원짜리였습니다. 500ml 생수통을 열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삼각김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휴대폰이 주머니 안에서 진동으로 울렸어요.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도연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김도연 고객님 맞으십니까? 서울중앙병원 원무과입니다. 전화 너머로 30대 여성으로 들리는 목소리. 병원 직원은 고인이 된 어머니 신유경 씨와 관련해서 미납병원비가 있다고 정확히 1,840만 원이라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납부가 안 되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쥔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입에 넣었던 삼각김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구 청담동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 2층 VIP룸. 정승호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설탐정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승호는 20년 전 신유경이 모든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출산 기록, 병원 입원 기록, 사망 기록, 주거 이동 기록을 전부 다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승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3톤 정도 떨리고 있었어요. 7일 후 11월 29일 오후 3시 사설탐정이 두께 5cm 정도 되는 두꺼운 파일을 승호에게 건넸습니다. 탐정은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1년 전 2004년 12월 17일 새벽 3시 42분에 구로구 산부인과에서 출산 기록이 있다고 아들 김도연을 낳았다고 출생신고는 단독으로 했으며 부라는 공란으로 비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2022년 11월 5일 오후 7시 23분 폐암 말기로 서울중앙병원에서 사망했으며 병원비 1,840만 원이 미납 상태라고 덧붙였어요. 승호는 떨리는 두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유경의 사망진단서가 파일 맨 앞 첫 페이지에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승호의 오른손 검지손가락 끝이 사망진단서 종이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투명한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지름 1cm 정도의 둥근 얼룩을 만들며 번졌습니다. 회장님, 탐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승호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두 눈을 꽉 감았습니다. 오른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죠. 김도연의 현재 상황은 탐정은 도연이 현재 일용직 건설 현장을 전전하고 있으며 서울역 인근 월세 25만 원짜리 고시원에 거주 중이고 어머니 병원비 빚이 정확히 1,840만 원, 고시원 밀린 월세가 50만 원으로 총 빚이 1,890만 원 정도라고 대답했어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험한 일이 없도록. 며칠 후 12월 2일 월요일 새벽 5시 30분 도연이 강북구 재개발 지역 건설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었어요. 2만 원 더 높았습니다. 현장 입구 10m 앞에서 검은 후드 점퍼를 입은 덩치 큰 남자 2명이 도연을 향해 빠르게 다가왔어요. 야, 김도연. 왼쪽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연이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병원비는 언제 갚을 거냐고 3개월이 넘었다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오른쪽 남자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안 갚으면 법원에 간다고 신용불량자 된다고 협박했어요. 왼쪽 남자가 도연의 가슴팍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세게 한 번 밀었습니다. 도연이 뒤로 2m 정도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두 남자가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 안쪽 살 속으로 박혔습니다. 그 모습을 100m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 안 정승호였죠. 승호는 차 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손이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를 3번 반복했어요. 아직 아니야. 확실하게 확인하고 승호는 앞좌석의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병원비 대신 갚아줘. 익명으로. 절대 흔적 남기지 말고.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승호는 100m 너머로 도연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며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승호는 두 눈을 꽉 감았습니다. 유경아, 미안해. 이틀 후인 12월 4일 수요일 정오, 도연의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중앙병원 원무과 번호가 떠 있었어요. 도연이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원 직원은 병원비가 전액 납부되었다고 익명의 기부자가 1,840만 원 전액을 입금했다고 확인차 전화드린다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연은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5초 정도 빤히 쳐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누가? 그날 저녁 7시 45분 강남구 테헤란로 지수빌딩 30층 회장실. 정승호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가로 15cm, 세로 10cm, 높이 8cm 크기의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승우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21년 전 유경과 함께 찍은 사진 5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강변 벤치에서 웃고 있는 유경, 신촌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 유경, 구로구 원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유경, 승우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사진 위를 적셨어요. 유경아. 회장실 문이 톡톡 노크되었습니다. 비서가 작은 흰색 상자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요청하신 DNA 검사 키트라고 비서가 말했습니다. 승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비서는 김도연이 자주 가는 곳을 알아냈다고 보고했어요. 서울역 뒤편 골목 안쪽 작은 분식집, 거의 매일 저녁 8시쯤 간다고요. 거기서 기다려. 내가 직접 가볼게.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틀 후인 12월 6일 금요일 저녁, 서울역 뒤편 골목 안쪽 50m 지점, 명동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분식집, 가게 안쪽 4인용 테이블 한쪽에 도연이 혼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빨간 국물이 든 스테인리스 그릇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5분 후 분식집 문이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정승우가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채 들어왔습니다. 승우는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쳐놓고 도연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다가와 뭘 드릴지 물었습니다. 라면 하나요. 승우가 대답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승우를 흘끗 봤습니다. 둘의 눈이 3초 정도 마주쳤어요. 어색한 침묵이 10초쯤 흘렀습니다. 승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기 자주 오나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오세요?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3분쯤 지나서 승우의 라면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승우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도연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도연이 불편한 듯 몸을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계속 쳐다보시면 불편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만 봐주세요. 아, 미안합니다. 승우가 시선을 테이블 위로 돌렸어요. 하지만 그의 두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나서 도연이 라면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테이블 위에 1,000원짜리 지폐 3장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승우가 도연을 불렀어요. 도연이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승우가 검은 가죽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받으세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왜요? 힘들어 보여서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됐습니다. 도연이 등을 돌려 밖으로 나갔어요. 승우는 그 뒷모습을 문 너머로 5초 정도 바라보며 오른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쿵쾅쿵쾅 뛰고 있었어요. 카운터 위에는 도연이 사용했던 젓가락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승우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카운터로 다가가 냅킨 2장으로 젓가락을 감싸 검은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분식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10m 떨어진 곳에서 대기 중이던 비서에게 냅킨에 싼 젓가락을 건넸죠. DNA 검사, 내 샘플이랑 대조해봐.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일 후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비서가 흰색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비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다고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우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 천천히 뜯었어요. 흰색 A4 용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 중앙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부자관계 일치율 99.99%. 승호의 손에서 서류가 뚝 떨어졌어요. 흰 종이가 공중에서 2번 휘청거리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승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숨이 3초에 한 번씩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네, 아들.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1년 동안 승호는 두 손으로 얼굴 전체를 감쌌어요. 어깨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호는 5초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12월의 차가운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회장실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지만 승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승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이를 계속 지켜봐. 더 가까이에서 위험한 일 없도록. 비서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안 돼. 승우가 세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21년 동안 버린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승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이가 날 받아줄 리 없어.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우에게는 그 빛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12월 16일 월요일 새벽 도연이 고시원을 나서는데 뒤쪽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 점퍼를 입은 남자 2명이었어요. 병원 측에서 보낸 추심원들이었습니다. 야, 김도연. 왼쪽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연이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병원비 갚았다. 이제 됐잖아요. 하지만 오른쪽 남자는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하냐? 3개월 이자 300만 원이다. 이자요? 당연하지. 왼쪽 남자가 도연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갚으면 너 뼈 추린다. 남자가 도연을 오른쪽으로 세게 밀쳤어요. 도연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왼손 손바닥이 거친 아스팔트에 긁혀 빨간 피가 조금씩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남자가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도연은 바닥에 앉은 채 왼손 손바닥을 5초 동안 빤히 바라봤습니다. 오른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어요. 손톱이 상처난 손바닥 위로 박혔습니다. 그 모습을 50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12월 19일 목요일 늦은 저녁 용산구 재개발 지역 건설 공사장에서 도연이 야간 작업 중이었습니다. 공사장 왼쪽 구역에 쌓여 있던
20kg짜리 철근 3개를 양손으로 들어 30m 떨어진 오른쪽 구역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철근을 옮기던 도중 도연의 오른발이 바닥에 놓인 두께 5cm 강목에 걸렸습니다. 쿵! 도연이 앞으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허리 왼쪽 부분이 바닥,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도연의 입 사이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작업자 5명은 모두 50m 떨어진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도연은 왼손으로 허리를 감싸며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마에서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어요.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0%였거든요. 어제 충전하는 걸 깜빡했던 겁니다.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어요. 일시간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그때 100m 떨어진 공사장 입구 쪽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승호였어요. 승호는 오른손에 LED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승호가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도연이 쓰러져 있는 곳까지 와서 도연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승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승호를 올려다봤어요. 당신, 왜 여기? 병원 가야 해요. 빨리요. 승호가 도연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도연이 손을 확 뿌리쳤어요. 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지금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대체 왜 나한테? 승호는 3초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상해요. 당신 계속 날 지켜보고 있었죠?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공사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요. 대답해요. 도연의 외침이 밤 공기를 가르며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승호의 두 눈에 눈물이 천천히 고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승호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3초의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 공사장의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철근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도연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아버지, 정승호요. 도연이 세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내 아버지는 없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9%. 닥쳐요. 도연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두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21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21년. 도연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도연은 오른손 주먹으로 바닥을 쿵쿵 내리쳤어요. 손등이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승호가 도연의 오른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승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연의 피 묻은 손등 위로
승호의 눈물이 떨어져 섞였어요. 승호는 말을 계속 이었습니다. 자신도 찾았다고, 21년 동안 계속 찾았다고, 유경을 찾았다고, 도연을 찾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찾았다고요? 거짓말. 도연이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그럼 왜 못 찾았어요? 20년 동안 유경 씨가 이사를 갔어요. 출산 직전에. 승호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유경이 흔적을 완전히 지웠다고, 자신이 빚 때문에 도망쳤기 때문에 유경이 채권자들을 피해 숨었다고 설명했어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왜 이사를 날 보호하려고, 채권자들이 당신들한테 가면 안 되니까. 도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럼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찾고 있다는 걸? 승우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모를 거예요. 나도 연락 못했으니까. 왜요? 무슨 얼굴로? 12억 빚을 떠안은 상태로 승우가 오른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어요. 5년이 걸렸어요. 빚을 다 갚는데 공장 야간 근무, 건설 현장, 청소, 뭐든 다 했어요. 도연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승우는 계속 말했어요. 빚을 다 갚고 15년 전에 유경을 찾았지만 기록상 8년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고, 거짓 정보였다고, 아마도 유경이 자신을 영원히 피하려고 조작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15년 전엔 찾았어요. 15년 전. 승호의 목소리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더라고요. 무슨, 유경 씨가 8년 전에 이미 죽은 걸로 나왔어요. 기록상으로. 도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승호는 계속 설명했어요. 3년 전 우연히 옛날 지인이 유경을 봤다고, 병원 말기 병동에서 봤다고 알려줘서 급하게 달려갔지만 이미 사망 2주 후였다고, 장례식도 끝난 뒤였다고, 빈 영안실에 혼자 무릎 꿇고 빌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승호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도연도 눈가가 점점 붉어졌어요. 그럼 엄마는 끝까지 혼자. 미안해요. 내가 더 빨리. 승우가 도연을 안으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도연이 뒤로 물러났어요. 손대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21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도연이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일어서려고 했어요. 오른쪽 다리가 꺾이며 다시 주저앉으려고 했습니다. 승우가 재빨리 도연을 부축했어요. 병원 가요. 제발 부탁이에요. 필요 없어요. 도연 씨, 정승호 씨. 도연이 승우를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초의 침묵이 흘렀어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승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서류상으로만. 그렇죠. 진짜 아버지는 엄마 혼자 날 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도연이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절뚝거리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m, 20m, 30m. 승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도연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빤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 전체를 감쌌습니다. 유경아, 도연아,
승호의 목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공사장을 훑고 지나갔어요. 쌓여있던 철근들이 바람에 부딪혀 댕그랑댕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날 승우가 서울 외곽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작은 공동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묘지 3열 7번째에 신유경의 작은 비석이 서 있었어요. 고 신유경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승우는 비석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오른손이 비석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유경아.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너무너무 늦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어요. 도연이, 우리 아들, 날 거부하더라. 승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당연하지. 2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으니까. 12월에 찬 바람이 묘지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른 낙엽 3장이 바람에 날려 승우의 발 앞까지 굴러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대답은 없었습니다. 승우는 1시간 동안 그렇게 비석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승우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졌죠. 시간이 지나고 승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석에 이마를 대고 10초 동안 눈을 감았어요. 도연이를 지켜볼게. 멀리서라도.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묘지를 떠나는 승우의 뒷모습이 저녁 노을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며칠 후 12월 23일 월요일 도연이 다시 서울중앙병원 원무과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추가 이자 300만 원이 전액 납부됐다고 이번에도 익명으로 입금됐다고 직원이 말했어요. 도연은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10초 동안 서 있었습니다. 또 그날 저녁 도연이 고시원 3층 307호 복도에서 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10m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우의 비서였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신다고 딱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되겠냐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안 만나요. 도연이 차갑게 대답하며 문을 열려고 했어요. 비서가 흰색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이 준비하신 것이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비서가 말했어요. 도연이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첫 페이지를 펼치자 잔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0억 원.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조건 없이 드리고 싶어 하신다고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비서가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도연은 10초 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12월 24일 화요일 저녁 강남구 청담동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 3층 VIP룸에 도연이 들어섰습니다. 정승우가 통유리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의 발소리를 듣고 승우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3m 거리를 두고 5초의 침묵이 흘렀어요. 승우가 먼저 VIP룸 안쪽 4인용 테이블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테이블 한쪽에 앉았어요. 승우도 도연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통장은 받았냐고 승우가 물었어요. 안 받아요. 도연이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승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기다려요. 승우가 손을 들어 멈춰달라고 표시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제대로 된 이야기를. 도연이 다시 앉았습니다. 팔짱을 꼈어요. 승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21년 전 사업에 실패했다고 12억 빚을 졌다고 유경은 당시 임신 7개월이었고 자신은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채권자들이 무서웠다고 유경과 뱃속의 아기가 위험할까봐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아니요. 승우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게 내 평생 가장 큰 실수였어요. 승우의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테이블 위 흰 테이블보에 작은 얼룩이 생기며 번졌습니다. 5년 동안 빚을 갚았다고 숨어서 공장 야간 근무 12시간씩 했다고 건설 현장에서 철근 나르는 일을 했다고 새벽 청소일도 했다고 승우가 계속 말했어요. 도연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서 유경을 찾았지만 기록상 사망으로 나와 있었다고 8년 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승우가 말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믿고 살았다고 유경이 죽었다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며 매일 괴로워했다고 승우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승우의 어깨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3년 전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다고 조작된 기록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 어떻게요? 25년 전 회사 동료가 유경을 봤다고 서울중앙병원 말기 병동에서 봤다고 전화로 알려줬다고 승우가 대답했습니다. 달려갔죠. 그 병원에. 하지만 승우가 눈을 꽉 감았어요. 이미 사망 2주 후였어요. 장례식도 끝난 뒤였고요. 도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장례식도 끝나고 아무도 없는 빈 영안실에서 혼자 무릎 꿇고 빌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다고 승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도연의 눈가도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 후로 도연을 찾기 시작했다고 유경이 남긴 유일한 사람이니까 자신의 아들이니까 20년 동안 찾았다고 승우가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21년이요. 21년. 알아요. 알고 있어요. 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 앞으로 와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승우 씨. 도연이 깜짝 놀라 의자를 뒤로 밀며 물러났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승우가 고개를 바닥 쪽으로 푹 숙였습니다. 이마가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였어요. 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을 지켜볼 기회만 주세요. 멀리서라도 좋아요. 당신이 행복한지, 아픈 데는 없는지, 밥은 잘 먹는지. 승우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것만 알 수 있어도 난 괜찮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도연은 무릎 꿇은 승우의 모습을 5초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오른손을 주먹으로 쥐었다가 천천히 폈다가를 3번 반복했어요.
10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어나세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승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연을 올려다봤어요. 조건이 있어요. 말해요. 뭐든지 다 할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앞으로 절대로. 승우가 세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함부로 간섭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도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당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도연이 서울역 인근 고시원 승우가 마련해준 용산구 15평짜리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도연은 엄마 유경이 사진 1장을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10cm 크기의 작은 나무 액자에 넣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한 도연은 액자를 책상 맨 오른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세워놓았어요.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유경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딩동 울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자 승우가 검은 코트를 입은 채 서 있었어요. 들어와도 되냐고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으로 비켜섰어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음에 드냐고 승우가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10초 정도 흘렀어요. 승우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검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경이 남긴 거라고 3년 전 병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물건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가방 안에는 15cm 크기의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이어리를 꺼내 첫 페이지를 천천히 펼쳤어요. 유경의 손글씨였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미안해. 더 좋은 엄마 못 돼서, 더 많이 사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다이어리 종이 위에 떨어져 동그란 얼룩을 만들며 번졌어요. 승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경은 끝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승우 씨에게 당신을 용서해요. 도연이를 잘 부탁해요. 마이너스 유경. 도연이 다이어리를 두 손으로 꽉 안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승우도 도연 옆에 천천히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도연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 응, 천천히 해봐요. 우리. 승우가 도연을 빤히 바라봤어요. 정말?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용서했으니까 나도 노력해 볼게요. 승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승우가 도연의 오른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고마워요. 아들. 도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1월 28일 일요일 오전, 승우가 회장실에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도연을 회사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라고, 안전관리팀으로 배치하라고, 특별 전형으로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했어요. 비서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히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3번 다시 매며 확인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층 가사법정 12호 법정에서 성명 정정 허가 심판이 열렸습니다. 도연과 승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DNA 검사 결과, 유경의 다이어리, 병원 출생 기록을 5분 동안 꼼꼼히 검토한 후 성명 정정을 허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도연은 정식으로 김선우가 되었어요. 법정을 나온 선우는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10초 정도 빤히 쳐다봤습니다. 김선우,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승우의 집 거실에서 선우와 승우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선우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승우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 완전히 멈췄어요. 응? 다음 프로젝트 제안서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승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공동묘지 유경의 묘소 앞에 선우와 승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새 비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신유경. 선우가 하얀 국화 꽃다발을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승우도 무릎을 꿇었어요. 유경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승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선우가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안전관리팀장이 됐어. 선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세요. 7월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 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두 사람은 5분 동안 그렇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묘지를 떠나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승우가 선우에게 점심으로 뭘 먹을지 물었습니다. 엄마가 자주 해주시던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그래, 내가 해줄게. 진짜요? 할 줄 아세요? 배우지 뭐. 내가 가르쳐줘.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그림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길게 늘어졌어요. 7월의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장 아픈 것은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